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머니 콘서트 위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저는 박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하는 활동 중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돈을 잘 쓰는 활동도 있고, 돈을 모으는 활동도 있고, 불리는 활동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돈 빌리는 활동, 대출, 신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신용과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크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무료 재무 상담도 진행되니까 이것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에서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 되는 신용관리, 금리 인상기 대출관리 진행을 맡을 저는 박원주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조그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금융교육을 하고 그리고 CFP로서 재무 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관리는 이야기는 신용과 대출 관리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0년 1월 달이죠. 2020년 이후부터 지금은 우리는 아주 팬데믹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적응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적용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어느새 적응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코로나라는 그 위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상대방의 이 거래가 원활히 진행이 돼야 거래가 활발해지는데요. 이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고요. 그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은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조치를 취했고 그 덕분에 경기는 살아났지만 그리고 자산 가격이 부동산 주식 가격 다 살아났지만 또 물가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가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지금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H카드사의 할부 대금 잔액 추이와 리볼빙 2월 잔액 추이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 할부도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에 해당이 되고 그쵸? 지금 내가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 소득을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할부도 그렇고 리볼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볼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대출, 고금리 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리볼빙 2월 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고 돈을 빌리는 데 따른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신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내 신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지금 인상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출 가지고 있는 거 혹은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신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여기 제가 나열한 것들이 있죠. 에셋, 휴먼 캐피털, 타임, 크레딧. 공통점이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굉장히 광범위한 상황에서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셋은 돈과 관련된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셋이고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휴먼 캐피털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소중한 자산이죠. 인적 자산이죠. 그 자산을 잘 운용을 해서 기본적인 소득 구조를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타임은 어떤가요? 타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절로 주어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거예요. 이 타임이라는 자산,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준비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복리 효과도 조금 더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수록 이 시간이라는 자산을 절대 강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간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요. 또 하나의 자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룰 크레딧입니다. 신용. 신용도 자산이야? 네, 신용 자산 맞습니다. 그 신용이 왜 자산이고 그 신용을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은 말 그대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 그걸 나중에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신용이고요. 신용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고 책임입니다. 그렇죠? 돈을 갚아야 될 때 갚지 않으면 신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은 약속이고 책임이고, 나아가서 신용을 잘 관리하면 신용 점수가 좋아서 나중에 향후에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은 자산 맞고요. 자, 신용은 여러분들이 신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대출 하나만 떠오르세요? 네. 이 신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은행에서 돈 빌리는 대출 신용도 신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 신용사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할부도 하고, 그쵸? 외상구매하는 거죠. 이거를 판매 신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신용이에요. 자, 그리고 서비스 신용이 있습니다. 서비스 신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휴대폰을 쓰고 휴대폰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고,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들 쓰고 나중에 지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고, 이것도 서비스 신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용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만 신용이 아니라 대출 신용, 판매 신용, 서비스 신용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어요. 가계신용, 가계부채, 가계신용보단 가계부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가계부채가 2022년 1, 4분기 기준으로 1859.4조 원이다. 이 가계부채가 점점 늘고 있어서 큰일이다.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할 때 부채는 신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가계신용, 가계부채는 흔히 말해서 은행에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받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판매신용도 포함돼요. 물론 가계대출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라는 거는 가계대출 플러스 판매신용, 합한 게 가계신용이다, 가계부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흔히 우리가 대출하고 부채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넓은 의미에서는 부채입니다. 부채 안에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계약을 하는 대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이나 휴대폰 요금이나 수도 및 전기요금 이 모든 것들이 부채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하고 부채는 약간 달리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부채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의 신용, 여러분들은 신용 점수를 아마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실 텐데 이러한 개인의 신용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개인 신용 평점, 신용 점수라고 하죠. 이 신용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을 합니다. 자, 개인 신용 평점, 신용 점수가 매겨지는 원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개인 신용 평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신용 평점은 이 신용 점수를 매기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이스 지킴이라고 하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고요. 올 크레딧 아시죠?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러라는 두 회사가 있어요. 개인 신용 평가 회사인 거죠. 이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기냐면, 이 사람이 신용 정보를 다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향후 1년 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걸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서 90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요. 어쨌든 조금 이따 나올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신용 점수를 매깁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 신용 점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대출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 점수를 받아서 그걸 참고 지표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 정보나 소득 정보나 기타 정보를 다 매겨서 승인이나 뭐 대출 여부나 한도나 금리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신용 점수는 어쨌든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누군가가 자, 신용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용을 잘 관리를 하려면 신용 점수가 매겨지는 원리를 잘 이해하면 신용 관리 방법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라이스 평가 정보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두 회사가 어떻게 신용 점수를 매기는지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용점수의 주요 평가 요소가 있어요. 평가 요소는 크게 4가지. 이 4가지를 보고 이 사람의 신용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상환 이력. 자, 얼마나 잘 갚느냐죠. 신용은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상환 이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채 수준, 이 사람이 부채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고 최근에 부채를 많이 받았는지 자금 사정이 어떤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채 수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신용이란 걸 쌓아왔는지, 신용 거래를 하면서 잘 갚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 형태. 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어디서 빌렸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제1금융권에서 빌렸는지, 제2금융권에서 빌렸는지, 뭐 대부업에서 빌렸는지 이런 어디서 빌렸느냐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4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 4가지 요소를 자,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자, 아까 제가 평가정보회사가 2개 얘기했잖아요. 나이스랑 KBCB,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했을 때, 이 두 회사가 이 4가지 평가 요소의 가중치, 그러니까 비중을 두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궁금해 하셨을 수 있을 텐데, 나이스와 KCB의 신용점수가 왜 다르지? 네, 다른 이유는 이 4가지 평가 요소에 대한 이제 비중을 각각 더 중요하게 보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나이스는 상환 이력, 연체 여부 그 부분 얼마나 잘 갚아왔는지를 제일 높은 비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KCB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 패턴, 이 사람이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를 굉장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와 KCB 보면 약간 KCB가 점수가 조금 낮은 경향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두 회사가 보는 점수가 다르다. 보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 이력은 그렇고요. 부채 수준은 최근에 혹은 채무의 부담 정도, 대출 규모를 본다는 거죠. 그것도 나이스가 조금 더 높게 보네요.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신용 거래를 잘 해왔는지, 그것도 나이스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 형태는 KCB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KCB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 정보를 본다고 했는데 비금융 정보가 뭘까요? 비금융 정보. 이거는 세금을 얼마나 잘 갚았는지, 뭐 휴대폰은 얼마나, 뭐죠? 그 아파트 관리비, 기타 갚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잘 갚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비금융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이렇게 매겨진다는 원리,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아신다면 어떻게 신용을 관리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상환 이력.
자, 상환 이력은 아까 얼마나 잘 갚아왔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는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5영업일 10만 원. 90일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단기 연체냐 장기 연체로 구분할 때 90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90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90일은 왜 중요하냐면 장기 연체 기준이 90일이에요. 그래서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신용불량자라는 얘기를 썼지만 지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돼요. 다 어떻게 보면 주홍 글씨가 하나 새겨진 거나 다름없죠. 만약에 90일 이후에 연체했다면 연체 등록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그걸 갚았다 하더라도 최장 5년간은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90일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 연체 기준이 5영업일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대금을 내야 되는데 25일 날 결제 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25일 날 잔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근데 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잔고 채워넣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5영업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게 단기 연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단기 연체도 기록 넘어가고 물론 장기 연체에 비해서 오랫동안 이력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5영업일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영업일 10만 원, 90일 이 숫자는 좀 기억하시고 그런 뭐 예를 들어 자금을 제때 결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채 수준. 자, 부채 수준은 어떤 걸 가장 부정적으로 보냐면 부채 규모도 규모고 최근에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면 이제 빨간불이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최근에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채 수준, 부채 규모를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거, 내 수준에 맞는, 어떻게 보면 부채는 뭔가요? 미래 소득을 앞으로 당겨서 지금 현재로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미래 소득을 생각하고 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 자, 이거는 많이 질문을 해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소비를 좀 절제하려고 카드를 이제 처분하려고 그래요. 어떤 카드부터 먼저 처분할까요? 어떤 거부터 할까요? 네, 오래된 카드를 처분하는 것보다 최근에 발급받은 카드부터 먼저 처분하는 게 좋죠. 왜? 그 최근에 받은 거는 신용거래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것들은 예전에 받아서 신용거래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처분한다면 최근 발급받은 카드부터 처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 형태, KCB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보고 있는 이 신용 형태는 카드를 사용한다면 되도록이면 일시불이 낫고 할부보다는 일시불을 사용하는 게 낫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면 당연히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불법 배부 이런 식으로 자 순서가 당연히 1금융권의 대출이 좋은 대출 이 사람 신용이 높아서 1금융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요즘에 자동차를 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뭐 장기 렌탈도 하고 뭐 리스도 하고 할부도 하고 뭐 목돈 주고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 리스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리스는 1금융권이에요? 2금융권이에요? 네, 캐피탈회사 2금융권이잖아요. 자, 리스를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리스로 요즘에 개인 리스로 자동차 구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인 리스로 구매했을 때는 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연체 없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거래, 오케이.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거래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출이 없으면 신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잘 갚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신용점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대요. 아니에요. 신용 체크카드를 뭐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다면 이것도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꾸준히 잘 쓰는 거 좋다. 양호하다.
권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점수가 예전에 신용 등급이었는데 지금 점수제로 바뀌었죠. 자, 점수제로 바뀐 이유는 자, 1등급, 2등급 뭐 이 등급의 그 구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용 점수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고, 아까 그런 신용 평가 비중 때문에 나이스와 KCB가 좀 다르다. 여기서 조금 생각하실 거는 그 정책금융 있죠. 뭐 햇살론이나 이런 정책금융을 받을 때 그 요건이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라는 요건이 붙어요. 그때 도대체 신용점수 하위 20%가 어느 정도야 라고 했을 때 요 기준, 나이스 기준 744, KCB 700점 이하 요 기준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신용 점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뭐 신용 점수가 이상하다? 뭐 그러면은 신용평가회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신용 점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주기적으로 조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용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내게 맞는 대출을 받는 뭐 이런 것들도 정보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발췌한 건데, 신용 상식 테스트 10개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풀어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거 해볼까요? 당연히 1번 신용정보 조회를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간다. 아닌 거 아실 거고. 자, 그리고 공과금, 세금, 통신요금, 금융 채무가 아니므로 신용도와 상관없다? 아니라고 했죠. 아까 서비스 신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제때 잘 갚아야 된다. 그리고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이전으로 회복된다? 아니에요. 연체금을 갚았다 하더라도 뭐 장기 연체일 경우에 5년, 뭐 단기 연체일 거는 3년 정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라는 걸 일으키면 일단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출을 아예 안 받으면 신용점수가 좋아진다? 아니라고 했죠. 그것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잘 갚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자,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받아 무사히 마쳤으면 신용이 회복되어 바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회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이 회복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소득이 높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당연히 뭐 관련은 있겠죠. 관련이 있겠지만 소득이 높아도 신용점수 낮은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높아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잘 갚지 않는다면 신용점수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9번도 잘못됐습니다. 자, 눈으로 빨리 스킵해서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답은 다 아니오예요. 다 아니오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신용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다면 이참에 신용을 제대로 아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보면 신용관리 10개명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가급적 삼가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대출을 받는 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한테 돈 빌려주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절차가 있을 거고, 뭐 규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요즘 2030 젊은 분들 사이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급한 마음에 급전 대출, 아주 쉽게 대출을 받는 뭐 이런 대출이 있죠. 즉시 대출, 뭐 소액 대출, 뭐 급전 대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신용점수가 엄청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이고요.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연체는 소액이라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8번이 어떻게 보면 신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체 상환을 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을 하세요. 대출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상환을 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세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관리는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신용을 제가 예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적 구제제도 중에서 개인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심의위원을 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소득도 되게 높고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한두 번, 신용을 잘못 관리해서 신용 점수가 엄청 나빠져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까딱 잘못하면 신용이 나빠져서 그 신용이 한번 나빠지면요 전부 이게 뭐라고 해야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신용은 좋을 때 제때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카드, 우리 신용사회에서 카드는 누구나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 요즘에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페이 주로 쓰고, 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한도 어떻게 설정하세요, 여러분? 한도는 내가 신용카드를 안 쓸 거야. 난 소비를 절제해야 돼. 그래서 한도를 조그맣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한도를 넉넉하게 하고 적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쵸? 이 사람은 한도는 이만큼 있는데 돈이 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만 원 한도에 100만 원 사용하는 것보다 200만 원 한도에 100만 원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그쵸?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카드를 해지하려면 최근 발행 카드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용은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고금리 대출이고, 이 사람이 이걸 쓴다는 거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함부로 썼다가 신용점수가 나빠지고 그 나빠진 신용점수로 인해서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리볼빙 서비스. 자, 리볼빙 서비스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즘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소비자 경보도 많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리볼빙 서비스, 리볼빙의 잔액은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거는 그냥 카드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대출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한번 예시를 들어봤어요. 리볼빙의 함정이라고 해서. 자, 리볼빙이 어떤 거냐면 카드 값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 이번 달이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결제하고 이번 달에 90만 원 나중에 갚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카드값, 내가 지금 당장 카드값 100만 원 갚을 상황이 안 돼서 10만 원만 갚으라니까 땡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데 카드값 10%만 결제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달에 100만 원을 썼어요. 자, 근데 10만 원만 갚으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10만 원 갚아. 그리고 2월 금액이 90만 원이 2월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달에도 1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2월 된 금액 90만 원이 있잖아요.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의 10%인 19만 원만 냅니다. 자, 수수료가요. 자, 리볼빙의 수수료가 카드사마다 다 틀리지만 대략 엄청나게 고금리 대출입니다. 그래서 연 20%라고 가정을 하면 그 남아있는 잔액의 20% 계산해서 월할 계산하면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번 달 그 10%인 19만 원 플러스 15,000원, 20만 5천원, 그리고 2월이 됐죠? 또 190만 원에 19만 원만 냈으니까 171만 원이 2월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볼빙 금액은 그 100만 원과 171만 원의 10%인 27만 1,000원만 내면 되지만 수수료가 또 171만 원에 또 20%가 붙겠죠. 그거 월할 계산하면 2.9만 원 정도. 그리고 두 개 합하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리볼빙이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대출인 셈이죠. 자, 리볼빙 혹시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리볼빙이 신청돼 있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카드 결제 대금에 통장을 채우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메시지가 리볼빙 2월 어쩌고 저쩌고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카드사에 전화해 봤더니 나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지한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자, 리볼빙이 가입돼 있다고 하면 리볼빙 가입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지하세요. 해지하시는 게 좋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번 달 이거 다 갚지 않으면 연체될 건데 연체를 막아주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고금리 대출이고 이게 또 계속 이자가 불어나면 그걸 또 갚지 못해서 다시 더 큰 연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볼빙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뉴스에서 계속 20대, 30대 리볼빙 2월 잔액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서도 보셨지만 그래서 리볼빙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신용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냥 그런 대출이나 카드 이런 거 말고요.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꾸준히 납부한 통신비, 건강보험료, 전기세 등과 같은 공과금 있죠. 납부해야 될 공과금을 잘 납부했다면 이걸 신용평가 회사에 제출하면서 나 신용 점수 나 이거 잘했거든요. 신용 점수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나이스 지킴이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학생이나 그런 경우에 금융 거래 내역, 신용을 쌓아온 거래 내역이 되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sin filer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금융 거래 내역이 부족해서 신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나이스 지킴이에서는 마이 부스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등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내 신용 평점을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땡큐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자료 제출로 신용 평점이 내려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금융 정보를 제출을 해서 신용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나이스 지킴이나 아니면 올 크레딧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등록을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이후에 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돈 되는 신용관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신용에 대해서 그 4가지 평가 요소 4가지를 생각하고, 신용관리의 어떤 기준점을 좀 삼아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 대출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얘기인데 경제 흐름부터 정리를 하는 이유는 대출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 초두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을 딱 하나의 차트로 정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이후에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썼는데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그걸로 양에 차지 않아서 양적 완화를 하고 그래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죠. 시중에 돈을 많이 푼 대가로 그 여파로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오르고 주식 가격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엄청 거의 한 1년여 호황을 누렸었죠. 그렇죠? 그때 막 동학개미, 서학개미 친구들 다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좋지만 돈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 상황이라면 감내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물가 상승 압박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가 있어요.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 금융 시스템의 안정도 있지만 물가 안정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예요. 자, 우리나라는 2%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물가 안정 목표도 2%예요. 자, 2%인데
굉장히 넘어선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 9%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7% 수준. 우리도 거의 6%까지 갔다가 조금 낮아진 수준이지만 어쨌든 물가가 2%를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비상에 걸린 거죠. 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자,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아요. 자, 뭐 더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자금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수축시키는 거잖아요. 긴축시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주식 가격 떨어지고 앞으로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개인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어요. 그렇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서 힘들고 대출 받았는데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서 힘들고 이런 상황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자산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자, 그때 너도 나도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죠. 주식도 부동산도. 그래서 우리가 B2 영끌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B2 제가 220조 원이라고 쓴데 이게 뭐 무슨 숫자냐면 요 거의 1년이죠. 코로나 이후에 1년 정도 주식 가격이 엄청 상승했을 때 그때 서학개미,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개미들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 22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물려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자, 주식은 주로 신용대출을 받았을 거고,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고, 꼭대기에 이제 영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깡통 전세 주의보도 내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걸로 금리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3.25%, 미국은 4.25에서 4.5 정도 수준이에요. 4.5 상단이 4.5인 거죠.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금리가 올랐어요. 대출을 받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막 오르니까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신용점수 940점이면 소위 말해서 옛날로 치면 1등급에 해당하는 신용점수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요거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뭐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지금 상단, 하단 요렇게 있는데 밴드가 있는데 대략 5%로 가정했을 때 2020년 8월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2배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속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구현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소득은 일정한데 소득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소득은 일정한데 그 소득에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비용, 자, 생활비 높아지는 것도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 올라가지는 것도 부담이고 대출 이자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니까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 인상기,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있고요. 금리 인상기에는 이 대출이라는 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대출은 돈을 빌리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 빌리는 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출 금리가 몇 프로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 자체를 쪼개보면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개인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마이너스 빼주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예요. 자, 기준금리는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 예를 놓고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대출은 거의 다
변동금리고, 자, 이 두 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약간 틀린데요. 고정금리는 보통 은행채 5년물이 보통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변동금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코픽스 금리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자, 변동금리 코픽스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리 자체 코픽스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4.34%예요. 4%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4.34%. 그래서 변동금리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가 매겨져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매겨지는 거죠. 이걸 좀 살펴볼까요? 자, 기준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이 되는 거고요. 자, 가상금리는 내가 어떤 은행,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기관이 매기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관이 이제 대출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비용, 그리고 그 가상금리는 그 사람의 신용도나 담보 여부나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해서 가상금리가 책정이 되죠. 그런데 이 가상금리는요, 고정이냐 변동이냐 상관없이 만기까지 이 가상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준금리는 계속 바뀌죠. 근데 가상금리는 유지돼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대출금리 예를 들어서 5% 대출금리 인데 이걸 떼서 분해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금리 자체가 너무 높은 금융기관은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가상금리는 그대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금리를 비교할 때 제가 비교하는 사이트를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그 비교를 할 때 가상금리도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별로 이 가상금리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출금리를 분해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제가 전세 그리고 매매 그 주담대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좀 얘기했는데 할 건데요. 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세에 살고 계신 분. 자,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잖아요. 근데 지금 변동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왜? 코픽스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담대와 관련된 거는 뭐 예를 들어 정책 금리, 뭐 안심전환 대출이나 이런 정책이 있는데 전세가 자금 대출은 그다지 지원책이 없어서 더 좀 힘든 상황이고 아마 당국도 금융당국도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심한 상황이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마 기사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거의 40%가 넘는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전세 2억과 보증금 4천에 월세 80만 원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전세 2억인데 이걸 보증금 4천을 제외하고 1.6억을 이게 변동금리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6%보다 더 높은 것도 있지만 금리를 6%라 가정했을 때 월이자가 80만 원이에요. 같네요. 전세 2억하고 보증금 4천에 월세 80만 원.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을 그쵸? 이 상황을 전세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걸 내가 월세로 할래. 이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어요. 그 전월세 전환율이 그 통계청에 가면 이제 매월 단위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변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조회할 때 9월 기준으로 나와 있었는데 전국에 5.8% 정도 되고 서울 기준으로 약 4.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 1.6억, 보증금 4천 뺀 1.6억을 월세 전환하면 5%를 기준, 4.9니까 약 5%로 기준으로 하면 월세 전환했을 때 부담해야 될 금액이 66만 7천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전세 받으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이자 부담하는 거랑
월세로 전환하는 거,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싸네? 그럼 월세로 전환할래. 그래서 지금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월세 전환율도 여기서 고정이 아니라 이것도 기준금리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까 월세로 전환할까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전세는 지금 매우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막 빌라왕 아마 그 사건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건데, 그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 투자가 엄청 성행을 했었잖아요. 내 자금 하나도 없이 이제 갭 투자로 여러 채의 소액 소규모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사건들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깡통 전세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나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러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집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구해야 되시는 분들은 전세 구하기 전에 반드시 저기 나와 있죠. 깡통 전세 간편 검색이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깡통 전세 간편 검색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신축 빌라, 작은 신축 빌라는 그동안 거래 내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작은 소규모 집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약 전에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나 그리고 그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그리고 이 거래를 하는 이 공인 중개사가 정상 등록이 되어서 잘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면 만약에 이렇게 전세자금을 못 받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가입을 하시고 계약 이후에도 혹시 그 집의 등기가 변경이 됐는지 가압류가 걸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구해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더 높게 있는 상황에서 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 깊게 전세를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기 맞고요. 원래는 그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어떻게 선택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네, 금리가 인상할 때는 고정금리로 픽스하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거는 이론적인 걸로는 그게 맞는데 근데 막상 그 고정금리로 픽스하려고 했더니 시중에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높아서 쉽게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계속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보다 항상 고정금리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역전 현상이 11월 이후에 벌어지고 있긴 해요. 지금 11월 이후에는 원래는 변동금리가 더 낮고 고정금리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고정금리 경쟁력이 더 좋아졌어요. 고정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변동금리 자체는 코픽스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장기금리가 더 높고 단기금리가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금리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고정금리가 떨어져서 지금은
실제 현장에서 고정금리를 더 마음 편히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 비중보다 변동금리 비중이 훨씬 높아요. 높은 편인데 앞으로 만약에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면 대출을 갈아타시려고 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잘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정금리를 끝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중도 상환 수수료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고정금리, 그 이후에 상황 봐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선택, 이렇게 약간 유연한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변경해야 될 거나 그럴 때는 잘 상담을 해서 대출금리를 적용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아까 금리,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 대출금리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제공을 하냐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라고 치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 보면 그 대출금리 비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기 밑에 보면 상세 구분에 대출금리가 있고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상금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해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분해한 거를 보시고 어떤 은행이 가상금리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금리 비교할 때 물론 금융감독원 파인에 들어가셔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대출금리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검색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대출금리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심전환 대출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 아마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1, 2금융권 변동이나 혼합금리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대출인 셈이고요. 이게 초반에는 좀 규제가 타이트했었는데 조금 완화를 시켰죠. 그래서 주택가격 6억, 부부 합산소득 1억, 대출한도 3.6억, 그 다음에 이 정도 금리로 전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올 12월 30일까지 아마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아시겠는데 서울 집값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건 자체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신청이 저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말고 자,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년에 1년 정도 지금 발표가 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은 현행 보금자리론에다가 안심전환 대출, 적격대출 이런 것들을 합해서 더 좋게 만든 정책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금리는 대략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4%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내년에 더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좀 한도가 좀 이렇게 완화됐어요. 6억 주택이었는데 그걸 9억 주택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대출 한도가 3.6억이었는데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소득 요건이 있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 금리를 받고 싶지만, 정책 대출을 받고 싶지만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소득 요건을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대환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매수하는 분, 그리고 대환하시는 분,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 받으셔야 될 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좀 기억하셨다가 이거를 필요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기 대출 관리할 때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 요구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2019년 6월에 법제화가 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권리인데, 자, 금리 인하 요구권은 딱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상황이 좋아졌어. 이제 금리 좀 낮춰줘. 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 상황이 좋아진 건 어떨 때 좋아지나요? 내 상황이 좋아져. 소득이 증가했거나, 뭐 승진을 했거나, 그리고 뭐 부채를 갚아서 자산이 늘어났거나, 어쨌든 좀 좋아졌어요. 재무 상황이. 재무 상황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걸 증빙을 해서 나 금리 이렇게 받고 있는데 금리 좀 떨어뜨려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제출을 하면, 뭐 온라인도 다 되고 제출을 하면 10영업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요. 뭐 밑잘 본자니까 행사해보는 거는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여기 통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에 비해서 수용률은 그닥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금융기관별로 조금 수용을 잘해주는 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내 상황이 신용점수가 상승하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무 상황이 개선이 됐다. 그러면 밑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한번 행사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은 금리 상한형 특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리 상한형 특약을 내가 기존에 받고 있는 담보대출에 하나 넣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선, 캡 이상은 더 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특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사람, 대출 만기는 3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혹은 신규 이용자가 금리 상한형 특약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입 비용이 있어요. 그렇게 무제한도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되는 거를 을 설정해 주는 대가로 이제 가입 비용,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 0.2%포인트 있는데 사실은 몇몇 은행에서는 이 가입 비용을 1년 동안은 면제해 주는 은행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금리 상승폭을 뭐 연에 얼마, 3년에 2%포인트 이상 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혹시 받고 계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기관에다가 내가 이게 그 특약을 세우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조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상한형 특약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또 마지막으로 좀 깨알 같은 팁인데, 대출을 연장하잖아요. 자, 대출 연장할 때 변경 금리가 적용하는 시점을 체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체크 뭘로 하면 좋을까요? 실행하는 연장 서류를 쓰는 그 날일까요? 아니면 원래 대출의 만기일을 체크를 할까요? 네, 원래 대출의 만기일을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장 실행은 보통 앞에 하니까, 그 만기일보다 앞에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굳이 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라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 시점은 만기일로 표시하세요. 이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 대출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상황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혹시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없나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융기관하고도 좀 상담하시고 내년에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혹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내가 채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은 3건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중채무자, 과중채무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채무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반드시 그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이게
저도 이제 심사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 채무자 구제 제도를 사용하면 이게 딱지가 붙는 거, 주홍 글씨처럼 딱지가 붙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거를 사용을 구제 제도를 신청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너무 과도한 채무로 뭐 추심 압박을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실제 일상적인 생활이 되게 힘든 경우라면 채무자 구제 제도를 신청하세요. 그런데 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사적 채무자 구제 제도와 공적 채무자 구제 제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적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공적은 법원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적은 보통 이제 채무자 구제 제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는 개인 워크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개인 워크아웃의 기준은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90일 이상 연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개인 워크아웃을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거든요. 그래서 90일 이상 연체가 됐으면 실제로 이거 심의를 해서 연체 이자와 이자는 감면을 해주고 원금은 상황에 따라서 원금 감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액 원금 감면은 아니지만 보통 뭐 한 30%에서 70% 사이의 원금 감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금 감면했고 연체 이자와 이자를 감면한 전체 금액에서 최장 8년으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연체 이자와 이자만 없어도 채권 추심 압박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채무자 구제 제도 중에서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적은 이제 개인 회생이 있고 파산 면책이 있어요. 이제 파산 면책은 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채무자 구제 제도 내가 뭘 받아야 될지 몰라.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일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원에 가서 먼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과대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너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제도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거의 이제 1시간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돈 쓰기도 있고 돈 모으기도 있고 돈 불리기도 있고 빌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키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중에서 돈 빌리기와 관련된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있는 돈으로 다 쓸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도 돈을 빌린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너무 꺼려 한다기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잘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더 좋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지 않게 내 규모를 잘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거는 부채를 일으킨다는 거는 미래 소득을 앞으로 땡겨와서 쓰고 언젠가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신용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20, 30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내 신용을 잃지 않게 한번 내가 자칫 잘못한 의사결정으로 신용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용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2022년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머니 콘서트 위크 두 번째 시간. 오늘 금리 인상기 대출관리, 돈 되는 신용관리 저 박원주가 진행을 했고요. 3차 시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또 굉장히 유능한 강사님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니까 내일과 모레에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일부터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2022년 마무리하시고 2023년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편안함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